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여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96년도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7%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7% 성장하니까 직장 잡는 데는 거의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고, 운 좋게 취업해서 이제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제 생각에 뭐 한국 경제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한 2% 성장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성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는 상당히 좀 팍팍한데 올해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은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와 환율이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제 올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 코로나 직후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1,400에서 3,300까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 이 강세장은 뭐 진정한 강세장, 뭐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좀 진정한 강세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15개월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은 한 3, 4년 주식 꾸준히 들고 있고 올라가는 게 강세장인데, 이거 굉장히 이제 짧은 강세장이었고, 크게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강세장 이후로 주식시장이 짧은 반등과 장기 횡보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뭐 저보다 선배님들 계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축구로 치면 이제 후반전에 40분 정도 뛰는 그런 느낌 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좀 말년에 좀 좋은 장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70년대 이후에 주식시장을 이제 그려본 건데요. 뭐 오르고 떨어지고 있지만 90년대 내내 코스피가 사실 횡보를 했고, 우리 증시가 한 4, 5년 올라가는 강세장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이 70년대 그 오일 머니가 들어오는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주식이 아주 좋았고요.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뭐 단군 일의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죠. 올림픽하고 했을 때 주식이 좋았고,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잘 나갈 때 한국이 그 옆에서 덕을 보면서 한 5년 좋았고요. 저는 이 사이클이 좀 이런 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과거 세 시기와 지금의 아주 큰 차이는, 과거의 강세장은 한국 경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이때 오일머니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였어요. 나라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았는데 중동 건설붐으로 최초의 경상 흑자가 기록이 됐었고요. 뭐 3조 원 중국 다 좋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고민은 뭐 그렇게 경기가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과거와 좀 다른 점인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크게 한 3가지 팩터가 주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펀더멘탈, 이거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많이 보는 거죠.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뭐 본질적인 경쟁력, 기업들의 수익성, 이게 뭐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만큼 주가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평가를 못 받는 소위 밸류에이션이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스토리는 이 펀더멘탈보다는 사실 요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2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고, 올해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자사주와 관련한 또 3차 상법 개정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하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자산 가격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뭐 이 플라자 호텔이 한화 계열입니다만 올해 한화가 야구 잘했죠. 지금 한화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뛸 때 연봉이 2천만 불이었습니다. 뭐 원화로 한 300억 원 가까이 받는데 한화에서는 연봉이 25억입니다.
25억 크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뛸 때보다 연봉이 10분의 1토막 됐거든요. 이 펀더멘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유현진이 대전에서 던질 때보다 캐나다에서 던질 때 뭐 볼의 스피드가 10배가 나고 체인지업이 10배 꺾여서 연봉이 10배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상품을 수요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연봉 10배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스토리일 것 같고, 이 펀더멘탈은 뭐 중요하긴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빼고 멀쩡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경각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너무 자기 비하로 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한국보다 더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그냥 뭐 크게 아주 망가지지만 않으면 이 두 가지 팩터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주가 지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몰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 꼭 뭐 미국 주식을 사야 될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의 원조는 이 2007년 8년도에 중국 투자 붐이었어요. 그때 펀드를 매개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죠. 아마 이때 중국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고성장을 하니까 뭐 미국과 견줄 나라로 성장할 거란 기대가 있었고, 이 성장하는 시장에 내 돈을 한번 묻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에 6,100 하는데 지금 3,000 넘는 4,000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근데 중국이 고성장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GDP 성장률입니다. 오렌지 계열이 중국인데요. 중국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고, 중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이익이 미국보다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몰입했던 15년 동안은 중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미국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내 돈을 여기 묻어둔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중국이 고성장할 거란 판단은 옳았는데 주식이 성장을 배반한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10수년의 중국의 모습과 똑같은 게 한국의 9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와 경제성장률을 그려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었을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80, 90년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제가 활력이 있었는데 이 80, 90년대 주식이 좋았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3조 호황 때 4년만 좋고 나머지는 주식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장기 획부했던 것과 비슷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배구조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더라도 그 돈이 주주들에게 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는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지만 그 돈이 줄줄 새거나 다수 주주들에게 안 돌아온다는 주가가 못 오르는데요. 한국 시장의 80, 90년대 지배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85년도의 국제그룹 해체입니다. 이때 자산 규모로 7대 재벌이었거든요. 뭐 제 또래 되는 분들은 80년대 초에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그 22,000원짜리 그 좋은 운동화 기억하실 겁니다. 프로스펙스, 나이키, 아식스 막 이런 거 비싸지 않았습니까? 이 부산의 헬토 재벌이었는데 그냥 날아갑니다. 그때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에서 날리면서 뭐 분식회계와 불공정 거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안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기업이 날아가요. 알리바바 마윈이 2019년도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진핑 정부를 잘못 봤죠. 예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뭐 정치는 사려고 기업은 이려고 했던 것처럼 막 중국 공산당이 뭐 구멍가게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에게 고객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알리바바가 어떻게 줬다는지 아십니까? 출력해서 줬대요. 수백만 장. 그냥 엑셀로 준 게 아니고 그냥 먹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옌트그룹이 홍콩에서 상장하기로 했는데 그거 중국 공산당이 그냥 드랍시켜버렸죠. 그리고 마윈이 5년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올 봄에 마윈이 등장했죠. 근데 올해 우리 봄에 봤던 마윈은 뭐 중국 공산당이 어쩌고 이런 마윈이 아니고 아주 예스맨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기업보다 우위에 있는 데서는 여기서 무슨 주주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돈이 줄줄 다 새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한국의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습니다. 사실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공시입니다. 상장사는 또 계시겠지만 주주들, 주식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알리라는 게 공시거든요. 공시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가 재무제표,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재무제표인데 여기서 엄청난 분식이 있고 이런 데서는 주주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뭐 중국의 회계 투명성이 그다음 높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사회적인 제도적 어떤 사회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어쨌든 이 한국도 기업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배주주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배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던 거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흐름이 비가역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2019년에 한국 주식의 주주수가 618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1420만 명이 됐고요. 아마 이게 매년 말에 예탁원에서 발표하는데 올해는 1500만 명 넘어가지 싶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이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자가 됐으니 정책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노출이 된 주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젠다로 대하는 건 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장기 투자에 대한 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실험이 뭐 주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주주 중심으로 가는 여러 가지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버넌스 개선이 남들 안 하는 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요. 이미 일본이 아베가 내려와서 한 10년 동안 이 소위 말한 거버넌스 개혁을 했습니다. 여기 상장자도 계십니다만은 작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이라는 거 하는데 이 밸류업도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했던 걸 그대로 벤치마크 한 겁니다. 다 남의 나라들 하는 걸 보고 하고 있고 일본처럼 바뀌기 힘든 나라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이게 뭐 주주들만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논란은 많지만 적어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걸리는 거는 펀더멘탈인데 이게 어느 나라 주가입니다. 뭐 꾸준히 올랐네요. 어느 나라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닥스 지수인데요. 독일의 GDP 성장률이 2023년, 2024년,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우리가 경제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는 것 같으세요? 1980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한 번, 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한 60여 년 동안에 3번 있었거든요. 연속 역성장은 없었고요. 근데 2년 연속 역성장이고 이게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년 대비 이 변화율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 독일 경제가 그래도 한 1%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0.2예요. 그러니까 4분기 헤매면 진짜 재수 없으면 3년 연속 역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이익입니다. 2년째 감익이에요. 근데 주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요한 경제 권역의 GDP 성장률과 이 오렌지색의 잠재 성장률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미국 빼고 멀쩡한 나라가 없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회복이 되고 코로나 때 둔화됐던 걸 다시 회복을 합니다. 중국입니다. 뭐 계속 성장률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입니다. 코로나 때 떨어진 걸 회복을 못하고 있죠. 독일 같은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성장입니다. 일본 주식은 좋지만 거의 제로 성장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본 3분기 GDP가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경제를 반영해서 뭐 부진한가?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5만엔 넘어섰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독일 주가 보셨죠? 뭐 중국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중국 바닥에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변화의 방향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지나고 나면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선행적으로 반영하고 경기가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기가 후행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측정하는 앞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을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거든요. 근데 주가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요인입니다. 근데 전 지금 세상은 뭐 주가는 주가고 경기는 경기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뭐 굉장히 좋고 또 올해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간 것이 한국 경제가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사전적인 신호나 이런 게 저는 아니지 않는가. 조금 분리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분리된 힘을 만드는 게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측할까요? 일단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화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를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폐가 거래 매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돈의 양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BOJ는 일본은행이고 일본 중앙은행이고 ECB는 유럽 중앙은행이고 페드는 내일 새벽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실물 경제 대비 화폐 영역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을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세상에서 이 비율은 수십 년 동안 2000년부터 그래놨으면 수십 년 동안 6에서 7%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100이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최초에 한 7이나 8 정도만 6이나 7만큼만 공급을 하면 경제가 돌아갔어요. 이건 이제 민간은행들이 신용 창출을 통해서 화폐를 창출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가 코로나 때 36까지 갔습니다. 코로나 직전이 19였어요. 이때도 우리가 돈이 많이 풀렸네 했는데 코로나 때 확 풀렸죠. 그리고 연준이 출구 전략을 하면서 이걸 줄이는 과정을 QT라고 그러죠. 양적 긴축을 하다가 이제 양적 긴축을 멈췄거든요. 어디서 멈췄냐? 22%에서 멈췄어요. 그럼 이게 코로나 이전 세상에 비하면 3배가 넘는 돈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 노란 계열은 미국의 주가입니다. S&P 500 지수고 회색은 미국의 장기금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수익률인데요. 자, 2008년 이전의 세상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데 실물 경제가 기본 동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금리는 돈의 가치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맡긴 돈에 덧붙여주는 이자가 금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금리가 높아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기가 좋을 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도 따라 올라갑니다.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기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그림은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대체성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나쁠 땐 채권 가격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니까 채권 들고 있으면 됐고요. 경기가 좋을 땐 채권이 재미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이 자산이 다르게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역상관계를 맞는 분산 투자가 가능했는데 좀 복잡하게 그려졌지만 지금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거 시계열을 조금 좁혀서 보면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건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장기금리고요. 이 점선으로 되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연방기준금리 내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높은 기준금리인데 파랗게 칠해진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예외 없이 금리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이 그냥 리셋이 돼버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채권과 주식의 동조화가 매우 커졌죠. 채권 깨질 때 주식도 깨지고 채권 좋으면 주식도 좋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금에 투자하세요. 저는 금의 상관성도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금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2018년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때 금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을 다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중요한데, 저는 정상적으로는 이자율이나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요. 종합주가지수가 69%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ETF 빼면 상장된 게 2,500개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게 1,250개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유 뭐 코스피가 4천 간다는데 왜 내 건 안 오르지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원래 올해처럼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코스피를 못 쫓아가는 일은 너무 흔해요. 이데일리 증권부에서 뭐 양극화 장세 이런 것은 흔한데 그래도 코스피가 70% 가까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 게 반반인 거는 이런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좀비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제조업 3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종목의 수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08년 이후로 비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떨어진 거의 상당수는 뭐 일종의 좀비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좀비가 왜 늘어난 것 같으세요? 저는 좀비가 늘어난 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입사하고 취직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가 생겼어요. 저는 사원 때 외환위기를 맞았고요. 대리 때는 대우그룹이 파산했고요. 과장 됐더니 카드버블 붕괴로 경제가 휘청했고요. 차장 됐더니 IMF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3, 4년에 한 번씩 위기가 생기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저는 자본주의에서 위기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조조정이에요. 저는 선제적 구조조정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케미컬 하려고 하는데 뭐 정보가 막 좀 윽박지르지만 쉽지 않잖아요. 왜 구조조정을 왜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구조조정 된다는 거는 더 이상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엔딩이에요. 근데 내가 구조조정되면 옆에 있는 플레이어는 내가 없어짐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위기의 산물이에요. 위기가 닥쳐야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그냥 뭐 퇴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멀쩡한 생산성이 높은 플레이어들만 살아나면서 경제 활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끝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뭐 우리 경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런 생각 하셨겠지만 뭐 심각한 위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났던 그런 정도의 위기가 없었어요. 그거는 저는 좋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위기관리를 잘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돈을 풀어가지고 돈이 많은데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인들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08년 위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 아닙니다. 우리는 IMF 위기가 더 컸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카드 버블 붕괴될 때 경제가 더 위청거렸어요. 근데 미국은 2008년 리먼이 파산하고 그 수험했던 경기 침체 국면이 비슷한 걸 찾아보려면 1930년대 대공황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졌던 거는 야, 큰 금융기관 날리면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계속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가 저는 좀비 자본주의가 된 것 같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 미국도 나스닥 보니까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고.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이 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게 있고, 뭐 한국의 자영업이 대표적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제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지 간에 자영업 살리자 하는데 되기가 어렵잖아요. 레드오션이고 너무 공급이 많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 손을 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좀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요. 아까 GDP 대비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가나요? 이런 게 유동성을 잡아먹는 거예요. 돈이 가면 돈을 받았으니까 망하진 않는데 이게 증식이 안 되고 소진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대비 자산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우위의 세상인데 자산 시장 내에서는 퀄리티에 따른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올해 한국의 종목이 떨어진 게 1000개가 넘는 것처럼. 흡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은 좋은데 이 에셋 클래스 내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좀비들이 유동성을 잡아먹으니까 인플레가 잘 안 생기고 또 3, 4년에 한 번씩 털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지난 10년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년도는 뭐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올해보단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한국이 많이 올랐지만 뭐 한국 주식이 뭐 엄청난 버블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디스카운트된 시장인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게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한 3년 오르면 그때는 시장이 휘죠. 2년 오르고 쉬고 3년 후 이때 주가 꽤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AI 버블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안 될 때 한국이 뭐 유독 잘 됐던 적은 별로 없으니까 한국이 오래 올랐지만 미국 시장이 내년에 좀 주춤주춤 거린다 그런 여파가 조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판이 깨지진 않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물론 이제 내년에 펀더멘탈은 올해보다 개선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보는 올해 내년도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한 게 어떻게 바뀌느냐, 미래에 대한 자본시장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한 1가닥도 올라가고 내년엔 1.5 정도 되니까 성장률이 1보다 내년에는 뭐 한 2% 가까이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리커버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익도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올해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해 80년도, 98년, 2008년도에 주가 지수는 다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쁜 게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주식이 떨어져요. 그 전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라 그러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주식이 그래서 미리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지간히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이 연속적으로 오른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국 시장이 4, 5년 올라갔던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주식시장이 쉼없이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그 다음 쉬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뭐 제가 내년 시장은 크게 보면 강세장 내에서 조금 속도는 현저히 둔화되는 그런 게 내년 시장의 그림이 아닐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제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뭐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뭐 좀 펀더멘탈이 자산 시장의 핵심적인 동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대로 경제가 주저앉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특히 세계화가 후퇴를 하면서 막 미국이 막 공급망도 재편하고 공장도 미국에 지어해주고 이런 건데요. 이 개념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맺은 일종의 분업구조입니다. 이쪽에 있는 없는 걸 만드는 메레이션을 하는 거는 미국이에요. 표준을 만들고 발명을 하고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이 이런 표준을 만들고 이쪽에 있는 그 한중일, 뭐 일본과 중국까지 포함하더라도 동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강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천재들은 한 뭐 서너 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이고, 근데 이쪽은 10,000개 만드는데 불량품이 100개 나오면 안 되는. 뭐 이 표준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도 제주죠. 뭐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이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잘 살아왔는데 이것도 미국, 이것도 내가 할래가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사람들이 했던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딜레마가 존재하고요. TSMC가 이 피닉스의 그 파운더리 그 팹을 했는데 이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너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 이거 우리나라 9월달에 조지아주에서 LG엔솔과 현대차 이 하청업체분들이 봉변당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미국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 취업을 하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갖고 그냥 이스타 비자 받아서 갔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우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땅에서 교육받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왜 배워? 우리 교육은 뭐 암기식 교육이고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이 굉장히 창의적이진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던 리텐션 잘할 수 있는 모나지 않은 교양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이거 할 수 있냐? 저는 굉장히 도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게 뭐 넷플릭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하는 제이디 벤스의 자전적인 에세이 아닙니까? 이걸 보면 미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가 나오죠. 막 중고등학생들을 막 마약 빨고. 저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저희 고객사에 있는 이 분들 이렇게 뵈면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짓는데 정말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진짜 딜레마 같아요. 뭐 한국이 뭐 귀족 노조고 임금 많이 받고 뭐 그런 속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컨대 한 10만 불, 한 1억 원 주고 한국 노동자처럼 스마트한 사람들 뽑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코드도 있을 텐데 뭐 중국 기업들이 화웨이라든가 뭐 CAT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약진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샤오미였습니다. 샤오미가 지금 전기차를 작년에 론칭을 했죠. 근데 애플은 전기차 만들려다가 접었죠. 근데 샤오미는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지난 2월달에 뉴욕타임즈가 결국 공급망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은 공급망이 다 되니까 했고 미국은 공급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리쇼어링을 하는데 저희 가서는 쉽지 않을 거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에이펙 이후에 좀 느끼지 않으세요?
막 관세로 막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에서 엔비디아가 칩을 뭐 수출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또 한국도 이 뭐 핵 잠수함인가요? 이거 미국에서 건조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들이 조금씩 약해지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하는 것들을 좀 잘 돌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효율적이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화웨이 CEO인 런정페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나 자본 효율성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중화민족이 통신장비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는 게 자기들의 목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중국 경제를 보면 경제는 엉망인데 기업은 잘 나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전 모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게 이 중국의 물가지수입니다. 사실상 디플레입니다. 물가가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물가가 떨어지겠죠. 전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것 같고, 특히 공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 그 언론에서 연재했던 소위 레드테크라고 하는 게 경제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많이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이 2012년부터 집권하고 나서 중국의 거버넌스는 다분히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었고,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기는 완전히 후퇴했죠. 이전에 후진타오 때까지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기업의 오너십이 지방정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민영화시키는, 우리나라 90년대 KT 민영화하고 80년대 포스코 민영화했던 것처럼 지분을 파는 게 있었는데 다 멈춰졌어요. 그냥 국유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국유기업이 무슨 마진이 중요해요?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하지. 고용이 중요하고. 저는 그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인 디플레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쏟아붓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디플레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그 저금리의 대명사였던 일본의 장기국채보다 중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는 거는 이 밸류체인에서 마진을 신경 쓰지 않고 몰아주는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최악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샤오미가 싸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그 중국 기업들이 이 미국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기술을 뭐 내재화했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뭔가 표준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제조는 중국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대표적이죠. 애플은 생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만의 팍스콘이 아웃소싱해서 하는데, 요 럭스쉐어라고 하는 회사도 중국의 로컬 기업인데,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옛날에 대만에 있는 팍스콘이 심천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하다가 로컬 기업들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최근에 나타나고 일련의 변화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성공적으로 뭔가 봉쇄를 뚫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 실제로 뭔가 공급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금방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양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타임라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입니다. 지속이 됐는데, 미소 간의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위기죠. 전 세계가 핵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핵전쟁이 안 났죠. 그럼 그렇다고 미소냉전이 끝났냐? 한 30년 더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양태가 박 트럼프가 칼을 휘둘렀던 것처럼 관세를 100% 물리고 이런 걸로 갈 거냐로 하기에는 중국은 잘 빠져나오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에이펙 전후 보고 있는 한결 완화된 트럼프의 태도가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환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브 마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마이란 보고서로 많이 이제 그 화제에 올랐었죠. 이 사람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스티브 마이란이 소위 마이란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중국은 동맹국이 아니지만 그런 나라들이 미국을 등쳐먹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근데 마이란 보고서의 챕터 4가 커런시입니다.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니까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뭔가 이 불균형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거는 이게 언제 있었냐 찾아가면 닉슨 대통령 때 일시적으로 10% 관세를 수입품에 물린 적이 있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끝났고 대공황 때로 가야 되거든요. 홀리 스무트 법안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근데 관세 물리는 건 무료한 일인데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듦으로써 뭔가 무역 수지 역조를 조정했던 사례는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80년대 플라자 합의죠. 미국에 이렇게 대외 적자가 많이 쌓이니까 일본과 독일처럼 미국에서 흑자가 많았던 기업들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불러놓고 니네 통화가치 절상해 해서 엔과 서독의 마르크가 엄청 절상이 됐고 플라자 합의보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89년도에 한국과 대만이 환율 조작국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나 일본처럼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나라는 플라자 합의로 한번 공격하고 세컨티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과 대만은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고요. 이 70년대에 나타났던 이 달러 약세도 이것도 미국이 60년대까지의 그 국제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였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걸 보증하는 방법은 달러가 금에 연동돼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금 35달러를 가지고 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에 갖다 주면 금 1온스를 내줘야 됐어요. 근데 미국의 경상수지가 최초로 이 적자로 반전된 게 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내줄 달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그냥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동맹국들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달러를 대외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는 달러 가치가 약해졌고 이때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많이 압박을 해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고 저의 가설은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제 지금 환율이 관심사인데 대표적인 서사 중에 하나가 환율이 한국 경제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폭망을 반영하는 거다. 성장률도 미국보다 낮아지고 금리도 미국보다 낮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희망을 못 찾으니까 미국으로 주식 이민을 가고 저는 그런 지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게 최근 3개월의 통화가치 변화인데 일본 엔이 한국 원보다 더 약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대만 달러나 대한민국 원이나 니캉네캉이에요. 대만 달러도 약하거든요. 올해 대만의 GDP 성장률이 한 5.8%일 것 같습니다. 놀랍죠? 대만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3분기에 16%가 넘었어요. 사상 최고치예요. 대만 GDP의 절대 규모는 한국보다 낮은데 대만의 외환 보유액은 6천억 불입니다. 한국엔 4,300억 불 되나요? 근데 대만 통화도 약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대만 경제가 폭망이니까 커런시가 약한 건가요? 리저널 통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제 생각엔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의 환율은 글로벌 보편성이 작동된 결과로 봐야지 한국 원화만 유독 약하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미국의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이게 위안화와 원화입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위안화는 강해지고 있고요. 원화는 약해지고 있어요. 위안과 원화 거의 같이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일본 엔화와 연동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달러와 원달러 같이 움직여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위안이 강해지고 있는 게 일종의 선행지표의 성격이 강할 수 있다고 봐요. 아시아 통화에.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는 강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두 자릿수 관세를 물린 건 무도한 일이지만 어쨌든 중국은 미국에서 많이 벌고 미국은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더 늘리면 안 되지. 이 불균형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거 많이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그 요지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 곡물 많이 사주고 또 미국은 중국에게 내수부양을 요구합니다. 내수부양은 가로 열고 우리 물건 많이 사줘요. 그래서 자국통화 가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입을 늘리고 내수부양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미중 간에 아주 파괴적이지 않은 관계로 전환하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 N과 연동이 되고 있죠. 근데 N은 지금 일본 총리가 집권하면서 여성 총리가 내가 아베처럼 할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저는 N도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엔화가 더 약해지기 힘들다고 보는 게 이 다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를 본받기 때라고 하는데요. 자, 2012년에 아베가 집권했을 때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였어요. 엔달러 환율은 80엔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3%였습니다. 인플레예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150엔대죠.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수입 물가를 높여서 저는 이게 일본 경제 치명상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인플레가 생기면 정권이 남아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본이 디플레를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를 만드는 소위 리플레이션 정책을 아베가 했는데요.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서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는데 그래서 아베와 이시바 총리 있을 때 한국경제인연합회 격인 게이달렌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라고 압박을 했고요. 특히 아베는 노동조합을 찾아갔어요. 그 보수정당 자민당의 수장인 아베가 노동조합을 찾아가서 니네 바보같이 있지 말고 월급 올려달라 그래.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을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은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예요. 연금생활자거든요. 어떻게 도요타 자동차 다니는 사람처럼 연금이 15% 올라요. 인플레가 생기는 거, 연금생활자는 예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따박따박 정해진 돈으로 들어오는데 인플레가 생기면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죠. 정치적으로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인플레가 생긴 다음에 정권이 수시로 바뀌죠. 아베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N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일본 경제나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어요. 이런 일 처음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나빠졌다라는 서사인데 이건 맞는데 근데 내년 성장률은 거의 똔똔이에요. 성장률 격차 완화가 되고 금리입니다. 내일 미국이 한 번 더 내릴 거고 지금 한은은 금리를 못 낮출 것 같다고 총재가 말씀하셔서 금리 차도 줄어들 것 같고요. 한국 주식 안 되니까 지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국 주식이 안 되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한 건데요. 올해 한국 시장의 성과가 미국보다 좋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는 미국 굉장히 큰 폭의 흑자가 난다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데 배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1,500원 넘어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100원 이상 더 떨어지는 게 내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역사적으로 달러가 한 3번 정도 약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달러가 몇 년 약했습니다. 지금 달러가 한 10년 강하다가 꺾이는 거거든요. 요 세 시기를 기억하시면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나타났던 3번의 강세장이 약달러 시기와 겹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의 금융 환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기축통화가.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러를 구하는데 코스트가 낮게 든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가 흥청망청하고 주식도 좋았던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할 때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았던 사례가 있고요. 이게 이제 파랗게 칠해진 게 한국 시장 대비 미국 증시의 상대 강도입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이 잘 올라가고 한국이 재미없다는 얘기인데 지난 10년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의 시대였어요. 그럼 미국이 계속 좋았냐? 그 직전의 10년은 한국이 좋았어요. 90년대 미국이 좋았고 80년대는 한국이 좋았고 다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달러 가치가 약할 때 한국 시장의 성과가 미국보다 좋았고 달러가 강할 때 한국 시장의 성과가 미국보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 주식은 안 되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달러는 강했다 약해졌다 하는데 달러가 약할 때는 미국 밖의 나라 경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했을 때 좋았던 나라 순서대로 곡소리가 납니다. 70년대 달러가 갔던 데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 약달러 국면에 대출 많이 해줬거든요. 또 70년대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하겠다 그럴 때 외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80년대 초에 달러가 강해지니까 라틴 아메리카 외환위기, 한국도 80년대 후반에 3조 원대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맞았던 게 외환위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경제도 좋고 주식도 좋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는 1600원 원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최근 10년 동안 달러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만 크게 망하지 않으면 저는 뭐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개선이라고는 한 축이 있고 또 달러가 10년간 강하고 올해 조금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졌는데 이게 반전이 되면서 넌 US 시장에서 뭔가 약간 좀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유동성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꺾이는 장은 아닐 것 같고 긴 호흡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